에어컨.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인도네시아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업체가 합작사를 설립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존 테일러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미 연준이 연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의 라인펀드 불안전 판매에 책임을 물어 투자자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안전 판매 배상 비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비싼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값 부동산들이 생기는가 하면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중개업소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긴 했지만 미국 내 경쟁사들의 확장세가 거센 데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대상에 삼성전자가 포함될지 역시 안개 속에 놓였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에만 12조 5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올랐고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을 재가동한 덕입니다. 반도체 초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이후 가장 좋은 성적표입니다. 시장 반도체 재고가 감소 추세인데다가 하반기 인텔이 새로운 CPU를 출시할 예정인 만큼 당분간은 좋은 실적이 전망됩니다. 다만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는 점은 걱정입니다.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재구축해 가자는 건데 실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공급망 자체가 너무 미국 위주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쪽으로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지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과감한 이제 투자나 더디는 것 같아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은 23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한 데 이어 최근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독일 미넨에 1조 원을 투자해 모바일 반도체 R&D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 결정은 반도체 생산을 동맹국에도 의지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우리 돈 약 60조 원의 보조금을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원 여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삼성이 미국에 19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에 대해 땡큐라며 고마움을 표한 바 있는데 말로만 끝나는 건 아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신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안전 판매 책임을 물어 배상 비율을 최대 80%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분쟁 조정안을 대신증권과 피해자 양측이 모두 받아들이면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이 배상안에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신증권 라임자산운용 펀드 배상 비율을 80%로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1억 원을 투자하고 상환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8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이 30% 선배상한 것을 고려하면 추가로 받게 될 배상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계약 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지 또는 투자 경험이 있는지 등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조위에서 다루지 않은 건은 이번 조정안을 바탕으로 40에서 80%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라인펀드를 불안전 판매한 책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에서 연 8% 이상 준확정 금리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투자 위험을 거짓으로 기재한 설명 자료를 사용해 펀드 가입을 권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분조위 조정안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20일 내에 피해자와 대신증권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해당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아니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분조위 결정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피해자 개인별로는 분조위에서 이제 배상은 받되 민사와 형사소송을 병행해서 나머지 사기 계약을 끌어내는 대응 방법,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는 걸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분조위 조정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라인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분쟁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또 환매 연기로 논란이 된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에 대한 분조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존 테일러 스탠포드대 교수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며 미국이 연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동시에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 운영의 지침으로 삼는 테일러 준칙의 창시자입니다. 조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Professor Taylor, how are you? I'm very good,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네, 현재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Well, I'm concerned that inflation is not so temporary. We've had a pickup recently, but even before that, we've had indicators. Interest rates were quite low relative to where we think they would be based on past experience, and money growth is very strong. So I think it's probably not temporary, be my guess, and so some action of some kind is needed. 테일러 룰의 근거에서 봤을 때 지금 물가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미국의 적정 금리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First of all, you always have to go in slowly. You don't want to frighten the markets, scare the markets. But if you just plug in the inflation rate and GDP, it's already over 2%. So they should begin to move, and maybe 50 basis points, and then gradually, so that by this year they're becoming normal. Because they don't want to be behind the curve. The danger is you get behind the curve, and everybody thinks inflation's too high, and then there's a potential for going too far, and then that's not what we want to have. We want to move into a good growing economy with an inflation rate that's close to 2%, which is his target, and not to cause any disruption. So I think that if they do that sooner, that rather than later, it will be a smoother operation. 미국이나 한국의 자산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여기에 어떤 붕괴될 버블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투자자로서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I don't think they will burst if the policy is sensible in getting back to normal. The markets really don't like surprises, and that's another reason to start moving sooner rather than later so that a big surprise doesn't happen. But I think that if you're looking at what the economies are doing and their recovery is faster than the Fed thought, right? And then the inflation rate is picking up, and there's more talk about that. I think a move back towards a more normal policy. And after all, normal policies have worked well in the past, where whether it's the Taylor rule, whatever you call it, there's a methodology. And I think the sooner central banks get to that, the better. 유럽이나 아시아 등 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정책을 완화해서 긴축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 세계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좀 듣고 싶습니다. It's a concern. It's always been a concern that central banks, of course, they look at each other, they follow each other. I know the ECB has, now they have an inflation rate of 2% rather than almost 2%, but they very, very explicitly not gone to this average inflation targeting that the Fed has. The president, Christine Lagarde, has been very explicit about that. So I think that's probably the right thing to do. They have their own policy, and I think other central banks would as well. I do think that there is a concern about a tantrum if we go too far, and because they're linked together.
and people are saying, "Oh, the Fed has moved, you should move." But I think what is interesting now, and this is true of Europe and of Asia, there seems to be looking at each situation. And let's face it, countries are in different situations.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0.50%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제 위기가 심할 것으로 보고 이 금리를 내렸는데 한국의 적정 금리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Well, I think that the Bank of Korea could be thinking about moving rates up too. I know there's lots of questions throughout Asia, and perhaps South Korea has been in a better situation. But it seems to me, 50 basis points, it means it's going to have to increase Right. to some extent already. And so I would say get on with it. The markets are important, and the governor knows about that. And my general feeling here is let's try to get back to normal. That is a higher interest rate, to be sure. And I think that's the best thing to do now. 향후 글로벌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것이라 보시나요? Perhap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regulation. Right. It seems like it's far from the current discussion, but there's a lot of talk about re-regulating firms, and there's concerns of international concerns. There's concern about the high-tech firms, Google, and you have Facebook, and you have Twitter, Apple, and there's a large amount of criticism of the firm. Sometimes it's because they don't allow enough freedom of speech. Sometimes it's because they restrict output too much. But the evidence is really still quite vague and informal. But there's a real effort to try to re-regulate them, to even break them up. And this is true of firms around the world. And so I think that would be the thing that you'd need to be careful of. On taxes, I'm of the view that we don't really need a big higher tax system. We're financing a tax system. I think the reduction in marginal rates in the U.S. in recent years was good, so I'd hate to go back on that too much. It could be that it would make things worse rather than better. Thank you for being with us today, and I hope all is well. Thank you. 요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거세지면서 중개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반값 부동산에 이어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중개업소가 등장하고 유명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 중개사들의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관련 시장에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 우장산역 일대입니다. 지난해 7월 중개 수수료를 반값만 받겠다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가 등장한 이후 이곳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경쟁에 밀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백기를 들면서 불과 1년 새 이 근방에서는 반값 수수료가 일반화됐습니다. 허위 매물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네이버 부동산을 기준으로 집주인 인증을 한 실제 매물의 비율은 90%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오픈할 때는 거의 0.9% 다 받거나 아니면 깎아줘봐야 0.8% 이래서 고객분들과 집주인분들 트러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값 중개 수수료가 이 서울 강서구에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 안 했더니 오히려 욕을 먹을 정도로. 서울 은평구 응암동 지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반값 수수료 중개업소가 문을 연 지 겨우 한 달 만에 소비자들의 반발에 못 이긴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수수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경기도 안양과 군포 의왕에는 반값 수수료 중개업소가 1년 새 4곳이나 생겼습니다. 이 중 한 곳은 아예 집을 파는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한테도 반값만 받는 파격적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매도자 반값, 매수자 반값이어도 사실은 이 금액이 엄청 세거든요. 이 동네만 해도 34평이 한 12억 정도 합니다. 대략적으로. 12억 정도 하는데 10억만 잡아도 지금 현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면은 한 0.6% 정도를 받아도 양쪽으로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은 그대로인데 부동산 가격은 엄청 폭등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분들이 이사 한번 하시려면은
뭐 전세도 매한가지고 엄청 부담이 가거든요. 최근에는 자본력을 갖춘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부동산 중개업 진출을 선언하면서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중개 시장의 고질병으로 지적돼 온 지역 부동산들의 카르텔 문제를 정조준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또 이미 개업한 중개사분들 중에서도 아파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 3만 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한 7만 명, 8만 명 분들은 또 아파트 말고 다른 중개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전문으로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더 많은 어떤 기회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동안 요지부동이었던 부동산 중개 시장이 변하고 있는 것은 급격히 높아진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울의 아파트 절반이 10억 원을 넘으면서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은 흔한 일이 됐습니다. 수도권 역시 절반이 넘는 아파트가 6억 원을 넘으면서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맞아 개업에 나선 중개사들이 크게 늘어난 것도 경쟁이 심해진 이유로 꼽힙니다. 지난해에만 무려 44만 명이 부동산 관련 창업에 나섰는데 이는 전체 창업자 수의 30%에 달합니다. 과거와 지금이 똑같은 주택인데 단지 수수료율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건 중개사분들이나 소비자들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그쪽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심리가 됩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당장 중개사들은 집값은 정부가 올리고 국민들의 불만을 중개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단체장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수료율을 오히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중개보수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중개보수를 사실 여론조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을 도출해야만 이제 위법, 탈법, 투기 행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집값 상승이 불러온 부동산 중개 수수료 문제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더 나은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우리 부동산 중개 문화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국내 철강업계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철강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진 데다 중국 정부가 공급 물량을 축소하면서 반사 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고로에서 쇳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옵니다. 국내 철강업계는 요즘 어느 때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객사들의 물량 공급에 대한 니즈도 현재 있는 편이어서 비가동을 최대한 늦추면서 생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의 올 상반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고 현대제철도 2.2% 증가했습니다. 판매량 증가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포스코와 현대제철 모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흐름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3분기가 계절적 성수기인데다 철강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런 쪽도 지금 추가로 올릴 계획들이 있어서 가격과 원가의 차이가 이제 회사 이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이익이 3분기까지는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제 최근 석 달 사이 주요 제품인 열연과 냉연, 후판의 국내 유통 가격은 30% 가까이 뛰었습니다. 중국이 올 하반기부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철강 제품 감산에 들어가고
자국 철강 제품에 최대 25%에 달하는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국내 철강업계엔 호재입니다.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철강 생산과 수출을 줄이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철강업계가 연간 기준으로도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포스코의 올해 연간 예상 영업이익은 7조 8천억 원, 현대제철은 1조 6천억 원으로 모두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의 철강 제품 감산 조치가 풀릴 때까지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 랠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지급 같은 분쟁 같은 여러 악재로 중징계 위기에 놓였는데 이렇게 되면 당분간 당국으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이달 초 삼성생명은 540여일간 삼성생명 본사를 점거해온 암 환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갈등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암 환자 단체는 이번 합의가 야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생명하고 21명이 이런 반구에 상의나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 의사가 맞다, 인정을 할 암 환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있겠습니까? 이에 삼성생명 측은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합의한 것이라며 약관이 바뀌었더라도 지급 기준의 본질이 바뀌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원은 최근 삼성생명이 연금보험 가입자 5만여 명에게 미지급액 4,300억 원가량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 불과해 판결이 바뀔 여지는 있지만 삼성생명의 징계 여부 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의 중징계 수준인 기관 경고를 의결했는데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보험업계에서는 헬스케어 시장 선점에 나섰지만 국내 1위 생보사인 삼성생명은 지난해 출시한 헬스케어 서비스 S워킹 외에 이렇다 할 구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생명의 중징계가 확정되면 삼성카드의 신사업 진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삼성카드의 최대 주주는 삼성생명인데 마이데이터 사업에 나서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내 카드 전업사들은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지만 삼성카드는 심사조차 중단된 상황. 삼성의 금융계열사 가운데 유일한 동종업계 내 2위 업체인 삼성카드가 주춤한 사이 경쟁사들은 신사업 확장에 나서며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새롭게 시장에 뛰어들고 경쟁자들은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힘쓰고 있지만 연이은 악재에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는 더딘 행보만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행렬로 북적이는 모델하우스의 모습. 팬데믹 이후에는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견본주택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최근에는 VR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견본주택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견본주택 밖으로 길게 늘어선 대기줄. 번호표를 뽑고 상담 순서를 기다리는 고객. 코로나19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며 분양 현장의 이 같은 모습은 이제 예전 일이 됐습니다. 견본주택 관람인원 제한은 물론 사전에 방문 예약을 받기도 합니다. 청약 당첨자에게만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보여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집을 직접 보고 구매하는 게 사실상 어렵게 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견본주택이 급부상 중입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을 제작하는 한 프로테크 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업체의 견본주택은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로 제작됩니다. VR과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된 사이버 견본주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방문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같은 사이버 견본주택이 분양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낳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세워진 견본주택에서 집의 평면도는 물론 옵션, 조망, 주변 도로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기술이 견본주택에 적용된 겁니다. 견본주택을 건립을 해서 공간에 있는 내부만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다양한 옵션, 가벽이나 뭐 이런 인테리어나 이런 도면의 변경을 가상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사이버 견본주택은 오프라인 견본주택의 대체제 그 이상을 넘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견본주택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견본주택을 촬영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 경우 다양해지는 주택 평면을 반영하기 위해선 그만큼 오프라인 견본주택 수를 늘려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한 메타버스 견본주택은 가상의 3차원 공간을 세우는 방식이다 보니 오프라인에 더는 구애받지 않아도 됩니다. 거실부터 복도까지 이어지는 공간은 아트월과 판넬로 마감되어 일체감 있는 인테리어와 더불어 더욱 확장된 공간감을 선사합니다. 실제 상당수 대형 건설사는 분양 과정에서 메타버스 견본주택을 도입했고 분양 성적도 양호한 편입니다. 일부 사업지는 오프라인 견본주택 없이 분양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중심의 환경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솔루션이 제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분양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주택 분양으로 첫 발을 뗀 메타버스 기술은 이제 여러 산업계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에서 열리기 힘들었던 포럼, 강연, 엑스포 등이 실시간 온라인 행사로 열리는 게 대표적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국토엑스포를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열었는데 이 중심에는 메타버스 기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닮은 아바타가 엑스포에 참여해 실시간으로 강연을 듣고 다른 참가자와 그 자리에서 의견도 나눌 수 있습니다. 3D로 구현된 온라인 전시관은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등 공간정보 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본인의 아바타를 통해 전시 관람, 비즈니스 미팅,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우리 사회의 변화된 생활 양식. 첨단 기술로 무장한 부동산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어떻게 변화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효성의 시크릿 부동산입니다. 이슈 키워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어떤 거죠? 첫 번째 키워드 같이 보시죠. 백신 맞아야 출근입니다.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미국에서 지금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요 기업과 기관들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CEO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 재택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는 시점도 당초 9월에서 10월로 한 달 더 늦췄는데 사무실이 완전히 문을 열게 되면 모든 직원들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피차이는 백신 접종은 앞으로 몇 달간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사례는 드문 것 같은데 대표 기업인 구글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구글에 이어서 페이스북 역시 비슷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이 페이스북이 사무실 출근 재개와 함께 이 출근자들은 누구나 접종을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주정부들 역시 공무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은 공무원은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고 노스캐롤라이나주 보건부도 주립시설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에게 9월 안에 백신을 다 맞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어 연방정부 역시 모든 직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델타 변이 확산에 있어서 백신 접종이 중요한 요소라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백신만 맞아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 스스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동참하고 나선다면 우려했던 경제 여파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 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확진자 급증이 경제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고 또 코로나19와 함께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 확대와 근무 환경 적응이 팬데믹의 경제적 충격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 한국은행 역시 아직까지는 4차 유행이 미칠 경제적 여파가 크지 않다라고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 백신 접종이 얼마나 서둘러 진행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예, 다음 키워드 보시죠. 중국의 독주, 맹렬한 한국, 부진한 일본입니다. 이렇게 한중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대한 주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올 상반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순위에서 중국의 CATL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SNE 리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뒤이어 보시다시피 3위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기록했고 4위는 중국의 비아디, 5위와 6위는 우리나라의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네, 갈수록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일 각국이 배터리 경쟁이 치열해 보이는데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그런지 중국 기업들의 독주가 매서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해 1위에서 올해 2위로 밀려나긴 했지만 한국계 3사 역시 10위권을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 국내 3사를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용량이 종전보다 2.7배 급증했고 삼성 SDI는 1.7배, 또 SK 이노베이션은 2.6배 신장을 거뒀습니다. 반면 일본 업체들의 성장률은 시장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초소형 전기차가 엄청나게 팔려 나갔기 때문에 점유율이 높아진 부분도 있을 테고 말이죠.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한국 배터리 3사의 경쟁력이 그야말로 맹렬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산 배터리는 주로 어떤 차들에서 활용되고 있죠? 예, 먼저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는 중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폭스바겐 ID3, ID4 시리즈, 포드의 머스탱 마하 2에서 판매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피아트 500, 그리고 아우디 이트론의 판매 증가가 있었고요. SK 이노베이션은 기아 니로와 현대 아이오닉 5, 또 코나 일렉트릭의 유럽산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 세계 배터리 수요를 대부분 한국과 중국이 나눠 갖는 구조로 보이는데 우리 기업들 다시 1위를 되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때마침 글로벌 진출이 더 활발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인도네시아 배터리셀 공장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합작 법인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돈 1조 2,700억 원을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고 연 10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셀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공장이라면 이 동남아 전기차 시장을 잡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네요. 동남아 지역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지어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기가와트 규모면 얼마나 되는 수준일까요? 야, 지금 전기차 한 15만 대 탑재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는 2024년 상반기부터 본격 양산이 가능해집니다. 현대차그룹과 LG 에너지 솔루션은 합작 법인의 지분을 각각 절반씩 보유할 걸로 보이고요. 현대차그룹 내 지분은 현대모비스가 25%, 또 현대차가 15%, 기아차가 10%씩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인도네시아일까요? 이미 현대차그룹이 이 일대에서 연 25만 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 중인데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공장이 지어진다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해지겠죠. 또 인도네시아는 배터리 원료인 니켈과 리튬 같은 자원이 풍부하다고 하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게도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 전기차 산업 허브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두 업체를 유치하게 된 건데 인도네시아 측은 법인세와 관세를 면제해주고 또 전기차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배터리 업체 삼성 SDI도 해외 진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예, 맞습니다. 삼성 SDI는 미국의 신규 배터리 공장을 짓는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고객사로는 스텔란티스와 리비안이 부각이 되고 있고 폭스바겐으로의 공급 증설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완성차 업체로서는 세계 4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가 미국 내 합작 법인을 설립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자국 현지 내에서 부품을 조달한 기업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와 맞물려서 또 시너지를 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또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간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 SDI의 미국 내 투자 계획은 구체화된 게 없었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시장 진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74%로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새로 취급된 가계대출 금리가 2.92%, 또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2%로 높아졌습니다. 네, 이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금리가 아니고 새로 대출을 받았을 때의 얘기입니다. 기준금리가 아직 안 올랐는데 대출 금리는 벌써 오르고 있나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먼저 내용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또 신용대출 가리지 않고 모든 금리가 올랐는데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를 해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지금의 은행 금리 상승이 당국의 대출 규제에서 비롯된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와 국토부 장관도 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고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를 또다시 강조를 했죠. 예, 맞습니다. 홍 부총리가 앞으로 집값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이유로 든 부분이 바로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라는 점이죠. 이를 놓고 사실상 기재부가 한은의 금리 인상에 동조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빠르면 다음 달에도 기준금리를 올릴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준금리가 당장 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계속해 나가면서 앞으로 가계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부담이 점차 높아질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집값 조정론이 현실화될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당장 금리가 오르고 있다고 하니까 영끌 비투는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공포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노후 준비 상황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국민 상당수가 당장의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은퇴 준비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직연금 기획 그 첫 번째 순서 오민지 기자가 우리 시민들의 노후 준비 상황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65세 이상 인구는 16.7명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속합니다. 통계청은 2026년이면 우리 국민 100명 중 20.1명이 노인 인구로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 우리 국민들의 은퇴 설계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되게 힘든 지금 실정이어가지고 그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요. 여유가 있다고 해도 현재나 아니면 짧은 미래에 대한 계획만 세우지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아요. 좀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인식도 있고요. 준비가 많이는 못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50 딱 넘으니까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할 때 보니까 좀 늦게 시작한 것 같아요. 당장 하루 단위의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 은퇴 이후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시민들.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이 분석한 2020년 금융역량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은퇴자의 53.2%가 최근 1년간 은퇴 후 예상소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은퇴를 목전에 둔 50대 역시 42.2%나 은퇴 후 예상소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은퇴 후 재정 상황이나 예상소득은 당장의 현실보다 뒷전에 밀린 겁니다. 특히 안정적인 은퇴 수익을 보장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갖추지 못한 비율이 83.1%에 달했습니다. 다층 연금 체계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연금을 활용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양한 연금 체계를 통해 리스크는 줄이고 소득은 높이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 중 한 개 연금에만 가입한 비율이 39%, 아예 가입한 연금이 없다는 비율은 11.6%에 달했습니다. 다른 연금 유형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78%로 우리 국민의 국민연금 의존성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개 연금에만 가입한 국민 중에서는 86%나 국민연금 가입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예산처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4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분석했고 이후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은퇴 설계 부문 점수는 10점 만점에서 2.32점으로 모든 금융 역량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우리 국민의 은퇴 설계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교육과 함께 관련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국제기구들에 따르면은 사실 이제 노후 소득은 생애 평균 소득 한 60%에서 70% 정도로 모으는 게 적절하다고.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최대 40%여가지고 나머지 한 20-30%는 다른 연금을 활용해서 채울 필요가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다층 구조의 연금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투자 상품 시장을 넓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매년 퇴직연금이 한 20% 정도의 어떤 증가 성장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회사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반증을 하는 거고요. 이제는 노후를 위한 필수 재테크로 자리 잡은 퇴직연금. 전문가들은 미래 수익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 등에 관심을 더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책은 읽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오디오북 챙겨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직장인뿐 아니라 어린이들마저 오디오북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유호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아이가 얌전히 자리에 앉습니다. 여기서 공부해볼까? 수박이 자라고 자라서는 이만큼 커졌어. 성우가 들려주는 얘기에 언제 그랬냐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입니다. 동화를 읽어주는 어린이 전용 오디오북인데 아이들의 집중력 향상에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마들의 육아 인기템으로 떠올랐습니다. 책을 집에서 제가 직접 읽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목소리로 들려주고 싶고 또 쉽게 접하게 하고 싶어서 오디오북을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아이가 책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부족했던 MZ세대 직장인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던 오디오북이 이제는 연령대를 넓혀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 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뽀로로 같은 친숙한 캐릭터 목소리를 오디오북에 입혀 아이들의 흥미를 높였고 윌라는 아동 주니어 카테고리 운영을 통해 1,000여 권의 아동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웅진 싱크빅은 어린이 전용 도서 콘텐츠를 만들던 노하우를 활용해 오디오북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별다른 마케팅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입소문을 타고 출시 6개월 만에 회원 수 12만 명을 모집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워낙에 영상 매체에 요즘은 아이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영상 매체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딸기콩을 일상생활 속에서 들으면서 책이랑 좀 더 친해지고 다양한 책을 접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하고 싶어서 딸기콩을 진행하게 되었고 미국의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오디오북 시장은 2027년까지 270억 달러 시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오디오북 콘텐츠들이 쏟아지면서 국내 오디오북 시장도 글로벌 시장 성장세에 발맞춰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자, 미국의 대표 기업 아마존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6시경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월가에서는 EPS 12.4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4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쭉 내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또 연간 순 매출 추이 보셔도 지금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세 이어오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는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성장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4개 분기 연속 성장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다만 그 증가 속도가 조금은 더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렇게 앞서서 기저효과가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서는 조금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아마존이 또 비트코인 결제 수용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가 아마존에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바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암호화폐 관련 조사와 연구는 계속해서 해나간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많은 외신들이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상화폐 관련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떤 설명 나올지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내일 쌍용차 인수 의향서가 마감됩니다. 앞서 기존의 유력한 투자자였던 미국의 하 오토모티브가 새 회사를 내세워서 등판 의지를 밝혔죠. 그리고 국내 전기버스 전문 업체 에디슨 모터스 역시 조만간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좀 다른 기업들이 있지만 2파전 양상이 유력한 상황인데요. 일정은 일단 내일 인수 의향서를 마감하고 9월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10월에 가격 협상을 진행해서 11월에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자금력에서 우려를 키우면서 실제 매각 여부는 좀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이제 매각의 첫 발 내딛는 상황입니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정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